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우리 언론은 어떤 소식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살펴보고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신문 일면입니다.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일대에 평촌 규모의 신도시가 새로 조성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수도권과 세종에 1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처리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어제 열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오늘 재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여권 원로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찾아서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언론징벌법이라고 용어를 바꿔달아 큰 제목으로 표기한 게 인상적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북한이 2018년 12월 이후 작동을 멈췄던 영변 핵시설을 전격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개발의 상징 같은 곳인데 북한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핵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소식을 크게 알렸던 우리 정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전과 14범의 성범죄자 강모 씨에 대한 경찰과 법무부의 안이한 대응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소 당직자가 강 씨의 집을 찾아서 현장을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명쾌한 해설과 논리로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함께 해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 소식부터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동아일보 일면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 지도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강경파는 여전히 강행 의사를 대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4차례 회동을 했지만 상정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본회의도 무산됐죠. 배종호 교수님, 네. 일단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가 이 법안 처리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여당은 내부에서도 신중론 그리고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원로들도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도 신중론 그리고 속도 조절론으로 좀 무게중심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 4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설득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초에 25일 날 처리하기로 했지만은 30일 날 처리 연기했고 또 오늘도 지금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모양새 갖추기, 명분 쌓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2가지가 제안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른바 독소 정황이라고 불리는 네. 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도 삭제하겠다. 그리고 기사일람 차단 청구권도 삭제하겠다. 따라서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협의 과정, 논의 과정을 위해서 언론 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까지 지금 제안한 그런 상태거든요.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역시 이제 신중론, 속도 조절론으로 함축이 되는데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되겠고요. 역시 이제 일단 논의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네. 언론 피해자 중재법에 대해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보도를 보면요. 송영길 대표 언론법 처리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로 판단하겠다라는 속내를 밝혔다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창석 평론가님, 대단히 이 송 대표는 강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워딩만 놓고 보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법이 처리가 되면 몇 개월 뒤에 되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오늘까지 만약에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22년 4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대선과는 일단은 무관합니다. 대선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다만 저렇게 헤드라인을 뽑으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면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다시 전면 재고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지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처리해야 된다. 이 맥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방금 고위중과실형칙도 빠졌다고 했는데 네. 처음에 배상액 부분도 빠졌습니다.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는 역사가 2005년 노무현 정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4년에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도 언론인을 포함시키면서 언론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실제 포함됐는데 언론이 위축됐다는 보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우리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자구책을 그동안 똑바로 마련하고 있었는가를 좀 돌이켜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고위중과실이 빠지기 전에 그 배상액 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연 매출액 대비해서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기준을 세워놨다가 이 부분 역시나 법원 판사에 제한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액의 손해배상액의 5배 정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냈었던 것이 한 500만 원 정도인데 네. 60% 정도는 이 500만 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들이 분명히 잘해왔던 것도 있고 잘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이 자본의 힘에 눌려서 개인이 고소 고발을 했을 경우에 보통은 자본의 힘이 훨씬 더 큰 언론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배상액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또 잘못해서 상관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재안이 마련될 때 그럼 언론계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자구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법만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법은 위반을 할 때 과잉입법과 최소입법이 있는데 네. 과잉입법을 해서 세게 넣고 나서 조금씩 걷어내는 방법이 있고 최소입법을 해서 가장 문턱을 낮춘 다음에 부족한 부분 다시 더딥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마음을 많이 먹었으면은 최소입법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네.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표단과 민주당 원로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인태, 문희상 등 상임 고문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보선 참패했던 4월 7일 밤을 잊지 마라. 180석 힘을 과시하다가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경향신문 소식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한밤까지 4차례나 담판을 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는 겁니다.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는 거고요.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요. 어제 하루 굉장히 극한 대치에 오랜 기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전히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전히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저희는
그 같은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뭐 공조하고 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뜻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례 지도부가 만나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인데 천하람 변호사님, 그러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한 것 외에 새로 어떤 대안을 내놓은 건 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언론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 지금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 가짜 뉴스 하면 유튜브라든지 어떤 새로운 미디어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있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이 과연 더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인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나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실제로 냈고 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안을 논의해야 되는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아니라 김의겸 의원이 참여해서 후딱 통과시켜버리고 예. 그런 식으로 야당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많이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언론과 국민 또 심지어 민주당 원로들이나 정의당 여러 국제기구들에서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네. 이제서야 국민의힘 그러면 왜 대안을 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의힘에게 대안을 낼 기회도 주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절충안을 마련해 오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정당들은 이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몇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국민 80%가 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물음표를 다른 건 이게 과거에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계산도 좀 숨어 있겠죠. 제목에서는 철진한 설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여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게 국민 80%가 찬성했던 여론조사는 과거에 있긴 있었던 거죠? 그 작년과 올해 설문조사를 인용한 것인데요. 일단 네. 문항부터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소가 필요한가? 네. 이런 문항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조항 하나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침해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취재원을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이 기자가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취재원 보호라는 이 기사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본인의 신상이 노출될 걸 다 감안하면서까지 내부 고발이나 여러 가지 비리 폭로에 앞장서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내 주요 언론단체뿐만이 아니라 네. 국경 없는 기자 모임이라던가 주요 외신 단체들까지 하나같이 전부 다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거의 네. 반반 정도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문항으로 도출해낸 과거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건 국민 80%가 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여론을 조금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 국민 여론 80%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생각했다면 네. 지금처럼 야당과 협상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을 겁니다. 임대차 3법이나 다른 법안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해도 범여권 의석을 합하면 그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마저도 사실은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만 4번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한다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이 법을 강행 처리하게 됐을 때 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반발, 특히나 주요 언론 기관의 반발에 그 역풍이 두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80%라는 숫자 자체를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사 말미에 보면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론조사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당위적인 내용을 물으면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코멘트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로 배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안에 답하는 사람들의 이 답안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신 대로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그러니까 뭐 무선 전화로 하느냐, 네. 전화 면접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따라서 이제 이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똑같은 방식을 비교해야만이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유권자 국민들도 여론조사 결과만을 무조건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는가를 네. 좀 유념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따라서 이 피해자 좀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고요. 원로들도 이견이 없고 또 그리고 민변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어떻게 가장 이상적으로 하느냐 예. 그리고 법안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네. 가짜 뉴스로 인한 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이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문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특히 이 언론사에서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이 문구 하나하나, 자꾸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당연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일보 기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가 어쩌면 입법에 대해서 좀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속내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강행 처리에 대해서 다시 좀 재고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인데 오창석 평론가님, 청와대는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청와대가 공식 메시지를 내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이 법을 처리하기 전에 메시지를 냈거나 또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음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만약에 환영한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하명 이야기가 네. 나올 겁니다. 청와대 외청이냐, 청와대의 외청업체라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네. 만약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청와대도 반대하는 거 민주당은 왜 강행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상권 분립에 의거해서 정당이 처리하는 부분을 좀 지켜보겠다. 다만 이렇게 국민들을 또 반쪽으로 가르는 분열 양상이 혹시나 생기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까지 함께 수렴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카운터 파트너라는 야당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달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었지 청와대가 찬성한다 반대라는 극단적인 이제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대해서 개혁 필요성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법안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 전 장관의 딸 사진을 갑자기 블러 처리해서 이제 성폭행, 성희롱 범죄자에 관해서 만약에 이제 삽성을 해서 보도했었던 조선일보 사례라든지 그리고 사실 우한에 있었던 교민들이 충북 진천에 왔을 때 연합뉴스에서 그냥 그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사진을 그냥 찍어서 업로드했다가 어떤 분이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막 공개를 해도 되느냐 했을 때 연합뉴스의 답변은 당사자입니까? 라는 이상한 대물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사과하고 넘어왔는데 최근에 아프간에서 조력으로 들어왔었던 난민 한국일보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 뭐 바로 잡습니다, 정정합니다라고 했었지만 때때맞은 잘못은 저지르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런 법안이라도 선택을 해서
철저히 이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첫 번째 취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무산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설정을 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조 전 장관 딸의 사례는 조 전 장관이라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됐지 네. 일반 국민 같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도 수십만 건의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채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조회수가 높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하자는 취지, 좀 더 이제 세심하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네.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저는 통과될 수도 있다 봅니다. 여하튼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힘겨루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죠. 애초 8월 임시국회에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이 물러서면서 어쩌면 이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고 9월로 넘어가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또 언론 종사자들 또 이 언론의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이제 출발을 했죠. 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첫날에 6명이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는 이 모든 등록한 후보들 가운데 8명을 치러서 본 경선이 시작이 되고요. 현재 여론조사에 어떤 룰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도 상당히 후보들 간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어제 6명 후보 등록했는데 최종 몇 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국민의힘에선? 저희가 지금 보니까 기존에 거론되지 않던 분들도 이제 그냥 접수하신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한 12-13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기존에 거론되시던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또 포기하시고 막판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한 12-13분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표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룰의 전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이견이 좀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그 보수 야권의 후보 중에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몸담고 있는 최재형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이나 타당 지지층을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역선택, 쉽게 얘기해서 타당 지지자의 선택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이번 선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큰 것이 이게 정확한 수치를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론조사 비율에 따라서 20% 후반 30%까지 나오는데 다자구도에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누구를 선택하겠냐 했을 때 홍준표 후보를 결선에서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1%, 2% 수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를 찍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선에서 우리 후보 내지는 홍준표 후보를 안 찍으실 분들께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게 오히려 그 프로세스를 조금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을 두고 역선택 룰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정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라는 측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골목대장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이 역선택 룰을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보별 손익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판단이 근거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ARS 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천하람 변호사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네.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역선택으로 인지될 만한 그러한 이 쏠림 현상 등이 특정 후보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예.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어제 중앙일보 칼럼도 그렇고요. 여러 언론에서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조금 나뉘는 것 같긴 한데 예. 중요한 것은 당 경준이가 정말 진통 끝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낳았고 어려운 과정 끝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경선 룰에 대한 전권을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후보들이나 후보 캠프도 예. 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조금 신뢰하고 지켜보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논평을 내고 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양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예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지명해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유승민 캠프의 김웅 대변인 같은 경우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했죠. 저는 이 어렵게 선출된 임명된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직접 지명하면서 흔드는 것은 네. 공정한 경선이나 이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다. 그래서 이 룰에 대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어렵게 선출한 정홍원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백지 상태에서 중립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미리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선관위원장을 흔드는 게 그리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홍원 선거 이제 그 예비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은 후보들이 이렇게 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여론조사에 역선택 룰을 적용할 것이냐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 외에 토론회를 몇 번 할 것이냐 또 토론회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를 두고도 후보들 간의 뭐 손익을 둘러싼 이견이 엇갈리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6면에서 다룬 소식은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충청행을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충청도와 제주도를 찾은 두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용과 이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우리 국가 발전의 어떤 그 주력이 되자. 결국은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론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제주 4.3 평화공원과 6.25 참전 기념탑을 참배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충청행을 택한 것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배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충청도를 찾아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폈어요. 네. 자신들의 선조들의 500년 뿌리가 충청이다라면서 이제 충청과의 연고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네. 충청하면 이제 우리가 중원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원을 잡는 자가 천하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충청도 표심이 상당히 좀 중도적인 그런 표심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난 몇 캐스팅 차례 보트. 대선에서도 뭐 충청표의 향방이 이 그렇습니다.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많은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했으니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회창 충청도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를 상대로 해서 DJP 연합을 통해서 충청도에서 오히려 표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요. 네. 결국은 41만 표를 충청도에서 더 얻어가지고 39만 표 차로 승리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역시 충청도 출신이라고 분류되는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해서 충청도에서 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충청도 표심을 겨냥을 해서 내가 충청도 후보다 라면서 이제 충청 대망론을 얘기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보수세가 굉장히 짙어지면서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충청 표심을 더 강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이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 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2030 젊은 층에서 대거 이탈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약진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까지 지금 턱 밑까지 추격하는 그런 양상. 그리고 이런 추격 양상이 계속 강화되면서 TK, PK 지역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구체적인 이 공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중도위원회 확장성을 강조하지 못할 경우에 윤석열, 홍준표의 이 추격 양상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좀 전망이 됩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의 고향은 서울이죠. 아버님의 고향이 충청도 공주로 알려졌는데 윤 전 총장이 충청의 피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어쩌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 이게 영남이나 호남 후보가 나와서 내가 영남이나 아니면 호남에 이런 그 노골적인 표현을 했다면 지역 감정과 이렇게 유발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나올 만한 대목인데 이 충청의 피가 자랑스럽다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이 언론의 아니면 유권자의 반발은 없는 것 같아요, 오 평론가님. 예,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역이지 흔히 말하는 본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을 스스럼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29일에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 국회 기자실을 찾았을 때도 한 600명 정도 윤씨 문중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강조하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정치가 어디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내 고향이다, 내 고향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사라지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그 현장에 가면은 쉽지는 않나 봅니다. 이거는 네. 굳이 윤 후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예. 태어났었던 지역에 가서는 거기에 아들이다. 또는 내가 만약에 결혼한 사람인데 배우자, 특히나 아내가 그 지역 출신이면 그 지역의 사위다. 이런 네.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이것이 먹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여전히 충청도에서는 난 충청 사람입니다. 뿌리가 충청에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혈연보다는 그 지역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보고 충청도의 민심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 경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누가 먼저 가서 선점하느냐 누가 더 친분을 과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에 가서 이런 표현을 가장 먼저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 유권자 수 분포를 보니까 충청 지역의 유권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또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도 이 중원을 잡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표심 가늠자 중원서 승기 잡아라. 여당 주자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전과 충남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세론은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측은 충청 지역은 공약 이행 실천력을 평가해서 나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의원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3번째나 찾아가서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로 충청권 인사를 기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역시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여당 내에서도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이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경선이 이제 돌입하면서 관건은 이재명 지사가 전체 5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에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요.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영남이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전남 순천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지받지 않는 정당에 있어서는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양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어떤 부동층이 많은 구도여야만 사실 그 지역 발전이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이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방금 윤 전 총장께서 뭐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국민의힘도 경선이 본격화되면 충청에 대한 구애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충청도가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양당에 쏠리지 않으면서 아주 뭐 많이 실리를 뭐 얻고 있다라는 그런 부러운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재명 지사냐 이낙연 뭐 전 대표냐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바람이냐 조직이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충청 지역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뭐 조직이 어느 정도 우리를 돕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번은 결국 비대면 선거고 체육관으로 다 같이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라고 양쪽 다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실제로 당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의 조금의 우위가 예상되고 다만 과반을 넘기기까지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네. 권리당원 투표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여당 경선이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경선에선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가는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좀 강하다고 봐야겠죠. 어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뜻밖에도 다른 이슈로 좀 시끄러웠는데요. 직접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누굽니까? 이 지사입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아예 저희 수임료 약정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봉사예요? 금액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할 그러나 여지가 없었다는 그렇죠. 뜻이고 그러면 수고의 대가가 100만 원을 넘는다라고는 그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을 거의 안 받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연명으로 참여할 만한 사건은 연명, 네. 수임료를 따질 성질의 것이 그렇죠. 아닌 사건에서 네네. 주로 그렇게 합니다. 네, 시국 예. 사건, 정치적 사건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 네, 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장면 직접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송 후보자가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을 도왔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라는 게 굉장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장해찬 평론가님 한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발언으로 사실은 2심에서 좀 이 당선 무효행에 해당하는 벌금 네. 300만 원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바로 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본인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 정당한 수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지금 여당에서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 소위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시국 사건이나 정치 사건에 한해서는 지지하는 의미로 수임의 이름을 올리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변호하고 있고요. 반면 네. 야당 측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사 신분이었고 네. 유력한 대권 주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부정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민변의 관행이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같은 관행이 잘못 악용되면 도지사나 서울시장 그리고 뭐 주요 대권 주자들의 사건에 민변의 변호사들은 그럼 이름을 다 올려주고 만약 그 사건이 잘 해결되면 시장이나 도지사 내지는 거물급 정치인으로부터 나중에 이 보답을 받는 네. 그러한 나쁜 관행으로 굳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건에서는 뭐 정치 사건이건 시국 사건이건 따질 거 없이 정당한 수임료를 받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다른 시국 사건이나 정치 사건에 관계된 분들처럼 경제적인 형편이 공공한 처지도 아닙니다.
경기도지사였고 지금도 지사이고 이재명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보면 대량의 주식을 비롯해서 보통의 평범한 서민들보다 훨씬 넉넉한 살림살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 다 줄 수 있는 형편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원래라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마땅한데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이 소송 자문을 검토해주고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권력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줄서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앞에서 저는 떳떳하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단순히 인권위원장 청문 국면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대선 경선 국면 나아가선 본선 과정에서도 만약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야당 후보에게 계속해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한 가지 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여당의 이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형국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겠죠. 오 평론가님 얘기해 주시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저는 교훈적으로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명락대전이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세게 붙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을 지피고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실은 이낙연 캠프 측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격에 공세에 나섰던 것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국가인권위원장이면 송두환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재명 청문회나 다름없이 돼버렸습니다. 인권위원장을 뽑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았는데 적절치 않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어떤 후보가 세게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의원들에게 아주 공격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갔을 예비 경선이 서로 양당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글쎄 고액 수수료가 문제가 됐던 적은 굉장히 많은데 네. 무료 변론이 이렇게 문제가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실제로 연명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그리고 영화 변호인을 보셨던 분들은 마지막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는 정치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집시법 위반으로 선고 재판에 나왔을 때 네. 당시에 부산 지역 민변을 포함한 변호사들 100여 명이 연명했습니다. 그때 돈 안 받았다고 뭐라 했던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물음을 하다가 네. 허위 사실로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친형 강제 입원이 쟁점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발언을 하는 분야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송두환 후보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지금 네. 무료 변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관 예우 충분히 받았을 수도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수수료 재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한 건만 해도 몇 억짜리 받을 수 있었던 걸 다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변론을 펼쳤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크게 저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여튼 이게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방적으로 뭐 부정적당성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송두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부정청탁의 핵심 포인트는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구체적으로 송두환 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무료 변론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구체적인 대가성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민변의 후배이기 때문에 네. 직접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혼자 무료 변론의 책임자라면은 이런 이제 부정청탁의 시비도 있겠지만은 네. 대규모 선거인단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변의 경우에는 뭐 시국 관련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대가성이 있는 부정청탁의 의혹의 소지가 짙다라는 결론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상당히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분들이 많네요. 우리 천안 변호사님도 뭐 잠깐 짧게만 좀 첨언을 네, 해주시죠. 제가 일단 몇 가지 팩트만 좀 바로잡고요. 네.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꼭 요구되지 않습니다. 직무 네.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기만 하면 뭐 당연히 공직자로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방금 배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법률과 다르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마치 시국 사건이나 기존의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들과 자꾸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져서 이재명 지사 개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이고 이게 어떤 뭐 시국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송두환 후보자 외에도 한 30명 정도가 이런 식의 무료 변론에 참여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각자가 그럼 과연 어떤 의도와 속셈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경기도에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정말 없었는지 이거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여당 내 경선 또 뭐 대선 그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크지 않은 이슈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 큰 쟁점화돼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 재산 아버님의 재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겪었었는데 그래서 전격 의원직 사퇴 카드를 내놨었죠. 근데 이걸 처리하려면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두고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번에 앞뒤 재지 말고 네네. 뭐 우리 캠프 윤희숙 같은 의원이 몇 명인지 재지 말고 예. 무조건 뭐 의원직 사퇴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를 뭐 당리당략이라 정파의 이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대선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예. 여당에도 부동산 기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의 고니와 아기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민주당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처리에 동참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희숙 의원이 아직까지 경찰이나 국수본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본인은 조사를 다 받겠다고 말한 입장인데 국가인권위의 권고만으로 만약 국회의원직 이제 사퇴하는 것이 하나의 인정되는 관례가 되게 되면 네. 그 부담의 화살이 고스란히 민주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도 역시나 1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발표를 받았지만 예. 비례대표 2명을 제명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사람도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윤희숙 의원은 사퇴하고 민간인 신문으로 수사를 받겠다고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도 나름대로 항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처는 굉장히 지금 강경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네. 당원 당규는 탈당 권유하게 되면 윤리위 제소되어서 열흘 이내에 탈당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똑같은 권익위 권고나 조사 사항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유야무야 어물쩍 넘어가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래도 한 명은 사퇴도 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탈당을 시키는구나라고 국민의힘이 그나마 훨씬 더 엄정하게 사안을 대처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역풍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사퇴 표결에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윤희숙 의원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의원직 사퇴 등에 대해서 추가 동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만약 윤희숙 의원 사퇴 동의해주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사퇴하지 않는 네. 것인가? 왜 탈당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을 지금 민주당이 짊어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매일경제 6면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차관에 대한 과잉 의전에 대해서 이례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죠. 굉장히 뜨거웠죠. 이 법무차관이 빗속에서 연설을 하는데 수행 인원이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 그 부분들을 두고 현재 뭐 기득권과 2030 세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부각된 사진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회동에서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김 총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는 데만 홍보했을 뿐 북한의 영변 핵 재가동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관련 영상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지금 브리핑 보셨지만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지만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북한의 핵 가동 시설에 대해서 정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배종호 평론가님, 일단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아주 북한 핵 개발의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여기 재가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좀 멈춰 있던 핵 개발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봐야겠죠. 일단 재가동에 들어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징후가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만약에 영변 핵시설의 이 원자로 5메가와트짜리라고 그래요. 네. 재가동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결국 이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이제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결국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특히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게 이제 진짜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이 아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다. 네. 그 무력 시위라는 것은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해제를 해달라라는 그런 사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더욱더 우리는 핵무기 개발로 바이든 정부를 좀 압박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이걸 뭐 숨겼다라고 단정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마지막까지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든지 다시 재가동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북한에 뭔가 당근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낮은 단계에서 남북 간의 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물꼬를 트면은 좀 시동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어쨌든 간에 북한과 대화,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북한의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다시 좀 대화의 논의의 테이블에 좀 앉았으면 좋겠고 남북 간의 새로운 교류와 협력에 좀 물꼬가 더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영변 재가동 사실을 알고도 남북 관계의 진전만 홍보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적 어조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호재는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켰었는데 영변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낳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일보 기사 살펴보면요. 지금 배종호 평론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핵카드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아프간 철군과 같은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대외적인 문제들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그 오창석 평론가님, 북한이 이렇게 영변 핵시설 다시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당연히 뭐 미국도 포착하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북미 대화가 그동안 단절돼 있었잖아요. 북미 대화에 다시 매개가 돼서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던 것처럼 김정은과 바이든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은 북한이 이렇게 이제 재개한 것처럼 보이는 징후 포착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평화를 앞당겨야 하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하노이 노딜 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변을 재가동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정값입니다. 예. 그건 이미 고정값이 됐고 플러스 알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분명히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북미 회담이 열리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북한도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 2월 말이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제 노딜로 끝났는데 당시에 굉장히 첨예한 그 이슈가 이 영변 핵시설이었죠. 미국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 전체 핵시설의 한 50%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했었던 거고 북한은 뭐 핵시설은 영변이 전부니까 영변 핵시설만 중단하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원천이 됐던 여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소식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도 그래서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소식을 전하면서 핵 비축량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의 자구책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또 대미 협상 카드용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철군을 완료하겠다라고 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Now, as we get into this has always been a dangerous operation, but we're in a particularly dangerous time. But we are working through a range of mechanisms so that there can be an ongoing efforts to move people out who are looking to depart Afghanistan. 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을 두고 미국은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매일경제 8면을 살펴보면 철군 D-Day가 오늘이죠. 이 철군 D-Day까지 아프간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S는 로켓포 테러를 통해서 철군을 서두르는 미군을 공격하고 있고요.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러에 차질 빚는 아프간 철수. 배종호 평론가님, 이 아프간 전쟁은 결국엔 미국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봐야 할까요? 성과를 얻지 못했죠. 네. 당장 탈레반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서 전체 영역을 장악할지는 몰랐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테러로 미군 병사가 13명이 숨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네. 더구나 또 지금 뭐 로켓포까지 지금 발사가 되고 있는 굉장히 무정부적이고 다시 뭐 전쟁의 한
복판으로 그런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도 미국 내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네. 당초만 해도 한 55%가 지지됐는데 38%가 반대한다라고 지금 이게 굉장히 찬성이 38% 줄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철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테러가 더 기승을 부리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 사진 기사를 보면 상당히 울림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3명을 위해 미국은 자리를 비워뒀다라는 제목의 사진 살펴보면요. 13잔의 맥주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테러로 13명의 어린 미군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망한 미군들을 위한 13잔의 맥주잔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면은 카불공항 노린 로켓이 미군을 요격했다. IS는 자신들이 6발을 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발을 쐈는데 미군은 공항에 날아온 5발을 모두 차단했다고 설명하면서 IS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이 로켓포가 6발 쐈는데 여하튼 미군은 5발을 차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켓에 대한 방지 기술, 전투 기술은 미군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6발을 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공항 쪽이 아니라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공항 쪽에 지금 미군 이제 관계자들은 대부분 철군을 했고 미국인들을 철수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에서는 CRAM이라고 해서 예.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게 크지 않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공항에 전개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CRAM이라는 그 미사일 요격 기술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날아온 5발 모두를 요격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91년인가요? 이 걸프 전쟁이 발생했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게 처음 공개돼서 날아오는 로켓과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했을 때도 우주전에 이 시초가 열렸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가까이서 발사하는 로켓까지 이렇게 요격할 수 있다는 기술이 상당히 전투 기술의 발전도 놀랍습니다. 국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전과 14범의 성범죄자가 2명의 여성을 전자발찌를 끄는 상태에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첫 살인 이후에 태연하게 관계 당국에 전화를 해서 외출 위반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좀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자발찌를 끊고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불안에 빠지고 있는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 강 씨의 이 보호 관찰 과정에서 우리 경찰과 법무부의 무능력이 고스란히 좀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아요. 네, 이를테면 지금 이 강 씨가 외출 위반 선처를 해달라고 태연하게 전화했을 때 네. 그때 강 씨 집으로 출동했던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이 강 씨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한번 수색을 하거나 뭔가 이상 상황을 점검해봤다면 네. 그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네. 그 전화를 했을 때 강 씨는 이미 한 건의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자택에 보관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두 번째 살인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강 씨가 복통이 있어서 편의점에 약을 사러 갔다 왔다는
그 말만 믿고 출동했던 보호관찰팀은 강 씨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만 남긴 겁니다.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당히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출동했더니 범죄 예방팀 전체가 뭐 잘못했다 그분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산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경찰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매뉴얼을 제대로 과연 안내하고 숙지를 시켰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외부에 허락되지도 않은 외부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면 당연히 뭔가 집안에 이상한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수색을 해보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2건으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쉽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해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조선일보 신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놈, 그러니까 그 살해범 강 씨를 조사했더라면 2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범인이 자수한 후에야 이 사람이 전과 14범의 누범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기사죠. 전자발찌를 끊었다면 바로 해야 할 범죄 경력 조회조차 안 한 경찰의 책임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속의 내용은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의 강모 씨가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한다라는 글을 기고했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루에 수십 번 했다는 강 씨. 출소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정말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3차 신규 공공택지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의왕과 군포, 안산에 7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 반응이 어쩐지 궁금합니다. 배정호 교수님. 네,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이 지금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제때 공급이 될지가 미지수인데 네. 지금 뭐 입주에 맞춰서 GTX가 개통을 하고 또 뭐 7만 가구가 또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예. 상당 부분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던져졌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심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집값이. 따라서 뭐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앞다퉈서 지금 부동산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동산까지 더 폭등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인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영끌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는데 그런 심리를 좀 진정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4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드는데요. 환절기 또 비 소식도 많다고 하니까 비 피해 대비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